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순국선열을 기리고 애국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장윤정의 초혼 듣고 오겠습니다.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그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황제 중 하나인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의 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태종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도 손꼽을 만한 통치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나라의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여 중국을 통일하고 당나라의 기초를 쌓은 인물이죠. 그는 율령제도를 정비하였고 삼성과 육부제도를 정비하였으며 과거제도를 확립시켰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2대 황제이며 재위기간은 624년에서 649년이었죠. 이름은 이세민인데요.
598년 당 고조인 이연의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두씨이고 북방민족의 피가 섞인 무인 귀족 집안 출신이었죠. 태종은 천성이 총명하고 사려가 깊으며 무술과 병법에 뛰어난 동시에 결단력과 포용력도 갖추고 있었으므로 소년 시절부터 주위의 신망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그의 성장기는 수나라 말의 일대 혼란기였는데요. 수양제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각지에서 반란의 횃불을 들었던 617년 태원유수였던 아버지를 권하여 거병을 결행하게 되는데요. 이듬해인 618년에 아버지의 당의 건국과 함께 진왕에 봉해졌고 군정의 요직에 앉아 각지에서 일어난 군벌을 토벌하면서 창업 초기 당 왕조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626년 그의 형인 태자 건성과 아우 원기를 현무문에서 사살하고 그 해에 2대 황제로 즉위하였죠. 즉위한 당태종은 연호를 정관으로 정하고 649년 사망하기까지 23년 동안 국정을 총괄했는데요. 복이 드문 태평성세를 이루었다고 하여 이를 정관의 치라 부르고 있습니다. 태종은 즉위 후 북방의 돌궐과 서방의 토분 같은 이민족을 이정과 이세적 같은 명장의 활동으로 당에 복속시켰고 수나라 말의 내란 때 성장한 군웅들을 흡수하기 위해 문학과 유학을 장려하였으며 홍문관을 두고 국자감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외치내치에 기한 신하들 가운데는 명장 이세적, 이정, 명신, 왕규, 위징, 현상, 방현령 등이 있었습니다. 당태종 통치 기간에는 국제 국내 정세도 안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농업의 생산력도 서서히 회복되어 백성들의 생활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쌀 한 마리 3, 4전으로 떨어지자 먹고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없어졌고 나쁜 짓을 하는 자도 없었으며 도둑이 없어 집집마다 문단속을 하지 않게 되었고 여행자는 어디를 가든지 식량을 가지고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행 도중 어디서든지 식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어떤 자가 태종에게 도적이 횡행하지 못하게끔 형벌을 무겁게 해달라고 간청하자 태종은 먼저 황제가 사치를 경계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백성의 부역과 조세를 경감하고 청렴한 관리를 채용하고 백성의 의식주를 풍부하게 해주면 누구든지 도둑질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니 구태여 형벌을 무겁게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고 하네요. 과연 몇 해 후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아무도 집어가는 사람도 없고 또 도둑도 자취를 감추었기 때문에 행상인과 여행자들도 안심하고 노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태종 이세민의 이름을 명군으로서의 내외에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가 사망한 약 50년 후에 오공이라는 역사가에 의해 편찬된 정관정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태종과 그 신하들과의 정치 문답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의 치를 가져오게 한 그들의 진지한 정치 토론을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어서 예로부터 제왕학의 교과서로서 애독되어 왔고요. 이 책에 담겨있는 최고 통치자로서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기업가와 정치 지도자들의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답니다. 몸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정관 초년에 태종이 측근에게 말했다는 내용인데요. 군주는 무엇보다도 먼저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백성을 착취하고 사치한 생활에 빠지는 것은 마치 자기 발의 살을 잘라 먹는 것과 같아서 배가 불렀을 때는
몸이 병신이 되어 버린다. 천하의 안정을 원한다면 먼저 자기의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몸은 곧게 서 있는데 그림자가 삐뚤어지거나 군주가 훌륭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백성이 엉터리짓을 한다는 얘기는 여태껏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모모의 파멸을 초래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욕망 때문이고 산의 진미를 먹고 음악과 여색에 빠진다면 욕망의 대상은 한없이 넓어져서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막대한 것이 된다.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정치에 의욕이 없어지고 백성을 고통에 시달리게 할 뿐이다. 게다가 군주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은 멀어지고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반란을 획책하는 무리도 나타날 것이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도록 애쓰고 있다. 신하 위징이 대답했다. 예로부터 성인으로 숭상받은 군주는 모두 그런 일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상적인 정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초의 장왕이 현인 첨하를 불러 정치의 요체를 묻자 첨하는 우선 군주가 자기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초왕이 거듭 구체적인 방책을 물었습니다. 그래도 첨하는 군주가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입니다. 폐하께서 하신 말씀은 첨하가 한 말과 똑같습니다. 정관 4년에 방현령이 태종에게 아뢰었다. 아까 무기고를 점검해 보니 수나라 때에 비해 무기가 많이 부족해 있습니다. 곧 보충하도록 지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하자 태종이 대답하기를 확실히 무기고를 넉넉하게 채워서 외적에 대비하는 것은 등한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지금 그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무기를 보충하기보다 정치에 힘써서 백성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힘써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무기인 것이다. 수의 양제가 망한 것은 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의를 저버리고 백성들의 원한을 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양제의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항상 덕으로서 나를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관 15년에 태종이 측근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 쉬운 일인가? 이에 대해 위징이 말했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태종이 반문하기를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고 그들의 의견을 잘 들으면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라고 하자 위징이 대답했죠. 지금까지의 제왕을 살펴보십시오.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는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 의견에 귀를 잘 기울이지만 나라의 기반이 튼튼해지면 반드시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신하들도 자기 몸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군주가 잘못을 해도 굳이 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국정은 날로 어지러워져서 끝내 망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성인이 편안할 때 위태로울 때를 생각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태할 때야말로 마음을 다잡고 정치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은 어려운 일이라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정관정요에 따르면 제왕학의 요체는 자제력의 발휘, 즉 극기, 자기 절제에 있다는 것이 되겠네요. 태종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천자가 되면 남에게 허리를 굽힐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다고 말하는 자가 있지만 나는 항상 하늘을 두려워하고 신하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애써 겸허하게 행동해 왔다. 나는 한마디 말하려고 할 때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마다 반드시 하늘의 뜻에 합당할까
그리고 신하들의 의향을 따르고 있을까라고 반성하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늘은 높기는 하지만 속세의 일을 잘 알고 있고 신하들은 끊임없이 군주의 일거일동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애써 겸허하게 행동하면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하늘의 뜻과 백성들의 의향에 합당한지 어떤지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위정자로서 훌륭한 마음가짐이며 태도였다고 할 만하지 않나요?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바르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 짐은 일찍이 이 세 가지를 구비한 덕에 허물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은 위증이 죽고 없으니 거울 하나를 잃어버렸다. 정관의 치로 중국 역사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당태종이 재상 위증의 죽음을 슬퍼하며 했던 말인데요. 당태종의 정치 철학을 담은 정관정요에 나오는 말입니다. 당태종은 언제든지 신하들이 직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신하들도 수시로 간언을 아끼지 않았죠. 특히 위증은 사사건건 당태종에게 충언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하루는 당태종이 화를 참지 못하고 부인 문덕왕후에게 내가 하려는 일마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위증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후는 축하할 때 입는 옷으로 바꾸어 입고 당태종에게 절을 하면서 어진 황제들은 충신말을 따른다고 합니다. 위증은 황제께서 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간언했다며 축하드린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에 당태종은 화를 풀었다고 합니다. 당태종은 신하의 복뿐만 아니라 현모 양처의 복까지도 누렸다고 할 수 있겠죠. 당태종은 위증이 살아생전 반대했던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대패하자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겠는가 라며 크게 후회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문덕왕후는 또 명재상이었던 방현영이 견책받아 근신 중일 때 방현영은 치밀하며 좋은 정책과 대안을 많이 낸 뛰어난 인물이니 버리면 안 된다고 간언했다고 합니다. 황후의 이야기를 들은 당태종은 바로 방현영을 복귀시켜 중용했다고 합니다. 병마에 시달렸던 문덕왕후는 죽음을 앞두고 당태종에게 몇 가지 유언을 남겼는데요. 외척을 중용하지 말라. 내가 죽더라도 연관된 사람을 처벌하지 말라. 장례를 간소하게 해라. 충신들의 충언에 귀 기울이고 소인들의 아첨을 멀리해라 등 그야말로 금과 옥조 같은 충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의 치란 당태종의 재위 기간을 말하는데요. 태종이 정관의 치라고 불릴 만큼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은 거의 인재 등용 방식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종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민족이나 의견에 상관없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까지 포용하고 자신의 신하로 등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 인물이 위증이라는 인물이지요. 원래는 이세민과 황제 자리를 두고 다투었던 태자 이근성 쪽의 핵심 인물로 정관의 치를 만든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정관의 치 시기의 업적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율령 격식 형태의 법 개념 완성을 통해 국내 체제를 정비했고요. 세부 내용으로는 삼성 6부제를 통해 권력을 분배하여 입법, 심의, 집행의 역할을 배분하여 중앙관제를 정비했으며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주는 균전제의 실시를 통해 토지 제도를 정비했으며 조용조제의 실시를 통해 세제를 정비하고 농민들이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고 전쟁이 일어나면 출병하는 부병제를 통해 병제까지 정비했죠. 이는 이민
위본이라는 태종의 사상적 기반에 기초하여 시행된 것으로 법률이 백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며 백성을 위한 정치 백성의 고충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체제를 정비한 태종은 나라 밖으로 시야를 돌렸는데요. 북방 돌궐의 분열을 유도하여 세력을 약화시키고 서방 토욕콘과 서남 토번, 멀리 서역까지 정복함으로써 이민족 주장들로부터 천가한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는데요. 이 칭호는 한족의 황제인 동시에 북방민족의 맹주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로써 중국은 화이대동의 명실상부한 세계 제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복 활동을 통해 110개의 방이 남북 11개, 동서 14개의 도로를 중심으로 격자형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세계 제국당의 수도인 장안성에는 활발한 비단길의 동서교역, 조공무역을 통해 들어온 세계 각지의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성한 모습을 보여준 당 제국의 개방성과 당 태종이 이룩한 국력의 성장은 강대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즉 조공과 책봉, 제도가 다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태종의 정복 정책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편입되지 않았던 고구려에까지 펼쳐졌는데요.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쿠데타를 문책한다는 이유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나섰고 이로 인해 고구려 당나라 전쟁이 발발했지만 안시성의 양만춘에게 패배하여 그 뜻을 이루지는 못했는데요. 고구려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정료에서 말하는 제왕학의 요체는 수성시대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태종이 신하들에게 물었죠. 제왕의 사업 중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려운가, 지키는 것이 어려운가? 이에 방현령이 대답하기를 나라를 세울 때는 사회가 혼란스럽고 뛰어난 영웅들이 활거하고 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자 위증이 반론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천자의 자리는 하늘이 정하고 백성들이 주는 것으로 얻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천하를 얻으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억제할 수 없는 욕망이 생깁니다. 즉 전쟁을 위해 백성들의 징집을 늘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세금을 늘리게 되어서 결국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의견을 들은 태종은 두 사람의 처지에서 각자의 의견은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나라를 세울 때의 어려움은 이미 지나갔으니 앞으로 그대들과 함께 진력으로 나라를 지킬 것이요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생각으로 태종은 나라를 평온하게 다스렸고 서로 다른 의견의 신하들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훌륭한 군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창업은 이하나 수성은 난하니라 라는 유명한 말이 나왔는데요. 즉 창업은 쉬우나 지키기는 어렵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석의 목소리로 이등병의 편지와 금잔디의 목소리로 아내의 노래를 담아 전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엔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포기 친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굳어진다 마음까지. 뒷동산에 올라서면 우리 마을 보일런지. 나팔 소리 고요하게 밤하늘에 퍼지면 이등병의 편지 한 장 고이 접어보네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멈춥니다. 님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었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과 흔들었소. 가신 뒤에 내 갈 길도 네 길이요. 눈보라가 날리는 차가운 밤길에도 달과 별을 바라보며 문자고 비웁니다. 태종은 군주로서 어떤 점에 고심하고 주의를 기울였을까 궁금하죠? 첫째는 신하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라. 하루는 당태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전투 결과 결국 유방이 이겼다. 유방의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유방 스스로 말하기를 짐에게는 소화, 장량, 한신이라는 유능한 인재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요. 항우에게도 범정이라는 책사가 있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고 말았소. 신하를 잘 다스렸다는 것은 신하를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이 그것에 있다는 것이요. 당태종이 얼마나 신하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정책이나 전술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왕이나 관리들의 과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중국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듣기에는 거북하나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과실을 지적하는 데 기분 좋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중국 역대 황제 중 당태종만큼 간언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정관 정요의 문답에는 이런 사실이 진솔하게 적혀 있습니다. 둘째로 자신을 먼저 다스려라. 논어에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은 행하고 그 몸가짐이 부정하면 비록 호령하더라도 아랫사람은 따르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라고 해야겠죠. 태종은 꾸준히 자신을 경계하고 행동을 삼가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였는데요. 정관 정요에는 태종과 위증의 대화를 통해서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서 성공한 사례와 그릇된 행동으로 결국 망한 고사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초심을 유지하라. 중요한 임무를 맡거나 지도자가 되면 누구나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긴장하면서 일을 시작하지요. 그러나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기는 어려운데요. 정관정요에서는 긴장이 풀린 지도자는 실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태종은 정관정요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다. 환자는 병이 호전될수록 더욱 몸조리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방심하여 의사의 이야기를 무시한다면 병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만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나라가 평온할 때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초심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넷째,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라. 옛날 황제는 절대 권력을 쥐고 있어서 마음대로 하기 쉬웠으며 이로 인한 권력 남용으로 폭군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현군이 되려면 남들보다 몇 배의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정관정요에는 중신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과 자기 다짐이 설득력 있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겸허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말하라. 옛날 주공이라는 재상은 자기 아들 백금이 노나라 영주로 책봉되었을 때 나는 재상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사람이 찾아오면 하던 식사를 멈추고 손님을 맞이했고 예의를 다 갖췄다.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함이 없는지 뛰어난 인재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을 했었다. 네가 노나라 군주가 되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훈계했다고 합니다. 정관정유에는 이런 구체적인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대화를 통해 다짐하고 있으며 실제 태종은 평생 겸허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이를 실천했다고 합니다. 당 태종에게도 아름다운 미담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정치투쟁 과정 중에 태자인 형과 동생을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했으며 고구려와의 몇 차례의 침공이 있었으나 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안시성 전투에서 부상으로 패퇴하는 치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 태종은 좋은 후계자를 두지 못하였고 태종은 정관 23년인 649년에 스스로 쌓아올린 대당 제국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고구려 원정에 의한 심신의 피로가 죽음을 재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태종 이세민만큼 현실의 악조건하여서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찾고 황제라는 부패하기 쉬운 절대 권력자가 항상 주변을 살피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궁극적으로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애민 정신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훌륭한 군주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관정요의 일부 명언을 소개해 보면 일은 일으키기는 쉽고 그것을 보존하기는 어렵다. 편안할 때는 위태로울 때를 생각해야 한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큰 일은 모두 작은 일에서 비롯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 상을 내릴 때는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깊은 숲에는 새가 살고 넓은 물에는 물고기가 산다. 흐르는 물의 맑고 탁함은 그 근원에 달려 있다. 정치의 요체는 오로지 훌륭한 인재를 얻는 데 있다. 법을 적용할 때는 관용과 간결을 기본으로 하라. 거울은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지만 역사는 오늘의 승패를 볼 수 있다. 오늘은 중국 황제 가운데 통치술의 진면목을 보여준 당태종의 정관정요를 살펴보았는데요. 정치 지도자들이 당태종이 보인 애민정신을 배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최진희가 부르는 꼬마 인형으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회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날 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만 처음 당신을 알고 말았죠.
말없이 흐르던 눈물을 난 감출 수가 없었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하나 둘 세고 있었죠.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문들을 떠나갈 사람이여. 부서지는 모래성을 쌓으며 또 쌓으며 꼬마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나는 기다릴래요. 늦어도 그날까지 약속만을 남겨둔 채로 밤이 지나고 새벽